제 이름은 강혜원입니다. 올해로 53이 되었네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모질고도 질기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8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병명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겨울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신기하게도 슬펐던 기억보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를 들이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곧 남동생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호적등본에 제 이름 옆에 적힌 의붓딸이라는 세 글자를 저는 12살 무렵 처음 보았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뭔가 명치 끝이 싸늘해지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밥상에서 제 몫의 계란찜은 늘 동생들 그릇에 먼저 옮겨졌고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손등이 닿아도 새 옷은 동생들 차지였고 저는 늘 물려 입거나 얻어 입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걸 보고도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새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그러셨겠지요. 저는 그 집에서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졸업장을 손에 쥐고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더 있어봐야 나아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냄새, 갈매기 우는 소리와 비린내가 뒤섞인 그 거리에서 저는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짜리 반지하 자취방이었는데 그래도 그날 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 뻗고 편히 잤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는 방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일과 잠, 그리고 다시 일이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다듬어 파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15살짜리가 하기엔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손에 비린내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나중에는 건어물 공장에 들어가 오징어와 멸치를 손질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 잠도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방에 돌아가면 온전히 제 것이었던 그 작은 자취방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지긋지긋한 외로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었고 아플 때 죽 한 그릇 끓여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20살이 되던 해 시장 아주머니 소개로 만난 남자와 저는 서두르듯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명훈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잘하고 저를 챙겨주는 척도 잘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 결혼을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집이라는 곳이 제가 상상했던 곳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마치 종처럼 부리셨어요. 소나라에 시누이가 셋이나 있었는데 저보다 다들 어렸는데도 저를 언니라 부르기는커녕 심부름꾼 대하듯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고 저를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노름벽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이가 밤마다 화투판을 전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있는 돈도 빼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국밥집 설거지를 하고 받아온 몇 푼 안 되는 돈까지 남편 손에 들어가면 그날 밤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들 구박, 남편의 노름비까지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없이, 편지 한 장 없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이는 사채까지 손을 댔고 그 빚을 고스란히 저에게 남긴 채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3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저릿합니다. 낮에는 통조림 공장에서 밤 근무를 서고 새벽에는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몸이 축나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빚에 깔려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공장 일을 그만두고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는 짐꾼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하기엔 드문 일이었지만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 그나마 일당이 샜거든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장은 늘 시끌벅적했고 저는 그 틈에서 묵묵히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경매장 골목에 오래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유독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오성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국밥을 자주 사 먹는 손님과 주인집 아들로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재 씨는 제 그릇에 늘 밥을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말없이요. 생색도 안 내고 그냥 슬쩍 더 퍼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딴청을 부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몇 달이고 계속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상자를 나르다가 결국 시장 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자리에 있던 성재 씨가 저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한달음에 뛰어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얼굴이 성재 씨였습니다. 그는 밤새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입원비까지 대신 계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듯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재 씨도 저처럼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남매, 태민이와 수아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처지를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도,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도요. 성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다시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8이 되던 해, 저는 성재 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마음이 벅찼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태민이와 수아는 저를 새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민이는 제가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도 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한 번은 화가 나서 밥그릇을 저에게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팔에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정한 계모를 연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며 환심을 사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태민이가 학교를 빼먹고 밖으로 돌 때는 매섭게 야단을 쳤고, 수아가 거짓말을 할 때는 끝까지 캐물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처음엔 몹시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두고 우리 엄마 자리를 뺏은 사람이라며 대놓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재취 자리에 뭘 그리 곧이곧대로 사냐며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도 처음엔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엄하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아이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바로 세우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다들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가 처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와 저에게 보여주었던 날, 저는 그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도 조금씩 저에게 곁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자청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 드리고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병상에 누워 제 손길을 받으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붙잡고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다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병간호를 하던 어느 겨울, 시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마르고 야윈 손으로 당신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옷가락지를 빼서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더군요. 고맙다 혜원아. 네가 내 며느리라서 참 다행이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성재 씨와 저는 그 작은 국밥집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좋은 재료를 떼어다 국물을 우려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었고 저희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국밥집을 넘어 건어물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성재 씨는 사람 보는 눈이 좋았고 저는 억척스럽게 발로 뛰며 거래처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 인근에 4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 보증금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인생이 어느새 건물주라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성인이 된 태민이와 수아는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태민이는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고 수아 역시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며 끊임없이 부모의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성재 씨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늘 너그럽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재산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그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재 씨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받은 검사에서 위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암은 이미 간까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성재 씨 곁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로 야위어가는 남편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태민이와 수아는 아버지의 병간호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병실에 찾아와서는 아버지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재산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곤 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성재 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성재 씨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재 씨는 정신이 온전할 때면 제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퍼주던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성재 씨는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자식들의 돌변한 태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태민이와 수아는 저를 찾아와 건물을 팔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붙잡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상가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서글픈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은 유언장 한 장을 흔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신들에게 물려주었고 저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성재 씨가 살아생전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혜원아, 내가 없어도 너는 끝까지 지켜질 거다.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성재 씨가 투병 중에 미리 그분과 상의해 진짜 유언장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식들과 상가 사무실에서 마주 앉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은 먼저 태민이와 수아가 내민 유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성재 씨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선망 증세로 정신이 혼미했던 시기에 자식들이 손을 붙잡고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 담당 의료진의 소견서와 간호 기록까지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조 문서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태민이와 수아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성재 씨가 아직 정신이 온전했던 시기에 공증까지 받아 작성해둔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을 두 자녀에게 상속하되 반드시 아내 강혜원의 동의와 서명 없이는 그 어떤 매각도 담보 대출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만약 자식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거나 저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넘어간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성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준비해온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태민이와 수아가 저를 사무실 밖으로 밀치고 끌어내던 그날의 CCTV 영상, 그리고 저에게 빨리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던 통화 녹취까지. 그 모든 것이 진짜 유언장의 효력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태민이와 수아는 상속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시장 사람들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벌였던 태민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했고,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어딘가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수아 역시 상속이 무산되자 남편에게 버림받아 지금은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초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제 손으로 키우다시피 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지켜준 건물과 가게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 국밥집 자리에서 예전 그 맛 그대로 국물을 우려내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새로 땄습니다.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제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돌보며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온통 버림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누군가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새어머니에게 버림받듯 자랐고 첫 남편에게는 빚만 남긴 채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재 씨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었고 저 역시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뜻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제 두 발로 서서 제가 일군 이 자리를 당당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가끔 가게 문을 열기 전 텅 빈 국밥집에 앉아 성재 씨가 늘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이 처음 제 그릇에 밥을 더 얹어주던 그 손길이 떠오릅니다. 말없이 챙겨주던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그 사람이 지켜준 이 자리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려 합니다.